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솔쌤의 세계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교의 성장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종교는 아니었어. 처음에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군대 가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리스도교는 로마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계속 확산이 되었어. 그러자 이러한 확산세에 결국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교를 공식으로 인정해주게 되는데요. 문제가 있었지. 이들이 오랫동안 탄압을 받으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에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서로 교류가 없었고 그래서 교리가 서로 달랐던 거야. 그러자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해주죠. 뭐라고?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설이 진짜라고. 그 뒤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그리스도교는 국교와 나라의 종교까지 되면서 발전해요. 이때 로마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대표 지역 5개를 선정했는데 그게 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 안티오크,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이렇게 5개의 지역에 교구를 마련하고 이곳의 주교가 주변 지역의 크리스트교를 관리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난 뒤 로마는 둘로 찢어지고 얼마 안 가 서로마는 망합니다. 그 뒤 게르만족들이 여러 나라를 세우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것이 프랑크 왕국이었어요. 동로마는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이 됩니다. 이후 7세기가 되면 서아시아에서 이슬람교가 등장하더니 이들이 급성장을 해서 안티오크,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여기를 다 장악해버리기 시작해요. 이슬람 세력이 다 가져가. 그러자 5개의 교구 중 남은 건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 2곳. 그래서 로마의 주교가 교황이 되어 서유럽 교회를,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는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동로마 교회의 수장이 되어 이끌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교황은 권위는 있어. 하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권위예요. 군사적인 힘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필요해. 그런데 당시 서로마는 망했지. 이슬람은 세지. 비잔티움 제국도 8세기가 되면 힘이 약해져서 교황을 못 도와줘. 그래서 교황은 파트너로 피핀을 픽한 거야. 그래도 서유럽에서 얘가 가장 세니까 프랑크 왕국으로 라인을 갈아탄 거지. 그래서 피핀이 원래 궁지였는데 왕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던 거고요. 그의 아들 카롤루스 대제를 서로마 황제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황은 서유럽에 진출한 게르만족들이 중요하고 이들이 그리스도교를 믿도록 신앙심을 키워줘야 했어. 그런데 당시 게르만족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한단 말이야. 이때 활용했던 것이 성스러운 동상, 성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뭐 이런 질문이 들어와.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어 이러는 것보다는 예수님 동상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이분이 예수님이셔 이러면 더 설득력이 있었던 거야. 이해가 더 잘 됐던 거지. 그래서 성상을 활용했는데 이것을 본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파괴하라고 합니다. 이게 8세기 성상 파괴령인데요. 그러자 서로마의 교황 입장에서는 성상이 필요해서 파괴하는 거 곤란해. 이로 인해 비잔티움 교회와 서로마 교회의 대립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동서교회는 11세기 중엽이 되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서유럽에서는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로마 가톨릭이, 동로마 교회에서는 그리스 정교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로마 가톨릭에서 교회의 세속화가 시작돼 타락했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건 좀 깨끗해야 하는데 돈을 밝히고 권력을 밝히고 썩어가. 당시 성직자들이 대토지를 가지고 있고 결혼도 원래 하면 안 되는데 몰래 해. 또 성직을 돈 주고 팔아. 그럼 이렇게 계속 타락하도록 냅둘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 클린, 깨끗하게 바꿔야지. 이를 위해 개혁을 했던 것이 바로 클리니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클리니 수도원 출신의 그레고리우스 7세가 교황이 되자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해요. 성직자들의 결혼을 금지하고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은 이혼을 시킵니다. 또 대토지 소유도 금지시키고 성직 매매도 금지.
그리고 왕이 가져간 서임권을 교회가 되찾아와야 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서임권이라는 건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종관계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게 뭐야? 황제가 그 밑에 제후에게 땅을 주면 제후는 충성을 바치는 거죠. 이때 황제는 주군, 제후는 신하로 봉해졌다고 해서 봉신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런데 이 봉신 중에는 성직자들도 있었거든. 왕이 성직자를 임명하고 성직자가 왕 밑으로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이게 교황 입장에서는 거슬려. 성직자들의 우두머리는 교황이잖아. 교황이 성직자를 임명해야 맞는데 그걸 왕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서임권을 두고 황제와 교황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때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이니 4세와 서임권을 두고 싸우게 되는데요. 그러다 화가 난 교황이 하이니 4세에게 넌 신자도 아니야 하면서 파문해버려. 파문은 종교를 믿는 신자로서의 자격을 없애버리는 건데 그러자 하이니 4세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쿨하게 넘겼어.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이 종교가 너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황제를 따르던 밑에 제후들이 다 교황 편에 붙어버립니다. 그러자 하이니 4세가 결국 1077년 카노사 성에 머무르고 있던 교황을 찾아가요. 한겨울에 눈까지 오는 엄청 추운 날 죄 지은 사람처럼 가서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빌어 잘못했다고 그리고 용서를 받습니다. 왕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 굴욕이잖아.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교황권이 당시 더 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후 12세기 1122년에는 보름스 협약을 통해 성직자 서임권을 교황이 차지하게 됩니다. 완전히 교황권이 황제권을 압도했던 시기죠. 그러다가 13세기에 정점을 찍습니다. 교황권의 전성기 절정. 당시 인노켄티우스 3세라는 교황이 영국의 존왕에게 한 얘기가 있어. 내용을 좀 보면은 창조주는 위대한 두 광채를 설치했다. 더 위대한 광채는 낮을 지배하고 약한 광채는 밤을 지배해. 마찬가지로 보편적 교회의 영역에도 창조주는 두 권위를 임명했다. 더 위대한 것이 영혼을 지배하고 약한 것이 육체를 지배한다. 이 두 권위란 교황권과 황제권이다. 그러니까 더 강한 것은 뭐? 교황권이라는 거예요. 즉 이노켄티우스 3세가 내가 더 세. 나는 낮에 뜨는 해. 너는 해지면 나타나는 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자 존왕이 네 맞아요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교황권이 높았구나. 하지만 교황권이 계속 강했던 건 아니고요. 14세기가 되면 약해지는데 요것은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세 서유럽 문화를 볼게요. 당연히 이 시기는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기 때문에 문화 역시 크리스트교 중심입니다. 신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학문이야. 신학이 발전하고요.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는 말이 등장해. 시녀가 뭐야? 옆에서 도와주는 거잖아. 즉 철학은 신학을 이해시키기 위한 보조 역할인 거지. 중세 초기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부 철학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이후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스콜라 철학이 발전합니다. 여기서 스콜라는 수도원의 부속 학교야. 우리가 학교를 스쿨이라고 하잖아. 여기서 따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처음에는 철학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철학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은 신학 대전이라는 책에서 신앙과 이성은 무엇이 우위에 있는 건 아니고 조화를 이룰 때 훨씬 아름답다.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되고 대표적인 인물, 철학 이름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교회와 수도원을 중심으로 학문이 발달했고요. 그러다 12세기부터는 유럽 각지에 점차 대학이 등장해. 이때의 대학은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만들었고요. 자치권을 인정받아 자유롭게 운영했던 것이 특징입니다. 황제나 교황, 제후 이런 사람들이 대학에 함부로 개입할 수가 없었어. 문학으로는 전쟁 무용담 이야기를 담은 기사도 문화. 대표적인 것이 롤랑의 노래, 그리고 니벨룽겐의 노래, 아서왕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축을 볼게요. 건축도 역시 교회나 수도원 건물들이 발달하고요. 11세기 건물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피사 대성당인데 여기 보면 특징이 위에 이렇게 돔을 올리고요. 반원형의 아치를 설치해 놓았는데 문제는 이게 돌이다 보니 엄청 무거워. 윗부분이 무거우면 무너질 수 있잖아. 때문에 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이렇게 큰 기둥을 세우고 벽은 아주 두껍게 그리고 창문은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보면 햇빛이 많이 안 들어와. 그래서 안이 좀 어두워. 그래서 좀 장엄하고 무게 있는 느낌이 들고요. 내부의 넓은 벽에는 이러한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12세기가 되면 고딕 양식이 유행하게 되는데 아까랑 차이점이 있어. 대표적인 성당 샤르트르 대성당인데 돔이 아니라 아주 뾰족한 첨탑을 설치해. 신이 있는 곳이 어디야? 하늘이잖아. 그곳 천국을 향해 가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보여주는 거고요. 전보다 건축기술이 발달해서 천장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벽날개를 만들어서 벽도 얇고 창문도 커.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채색 유리로 내부를 장식했고요. 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으로 성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보다는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내용을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잔티움 제국과 십자군 전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고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